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자유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는요, 역사적으로 그 연관성이 어떻든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제4강은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공리주의를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자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내리는 정의이기도 한데요. 공리주의는 효용이 모든 판단의 포괄적 기준이 되는 사상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한다는 말은요, 앞에 반복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리주의는 실제 일본식 번역인데요, 이 번역은 공리주의 본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지가 않습니다. 공리주의의 중요한 명제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의미를 싣기 위해서 공리주의다라고 번역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영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생각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리주의는요, 영문으로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공리주의의 포괄적 기준이 효용, 바로 유틸리티라고 쓰이죠. 그리고 이 용어 뒤에는 어떤 사상의 포괄적 기준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뜻하는 테리아니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하는 테리아니즘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영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효용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효용지상주의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공리주의를 효용주의나 효용지상주의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괄적 기준으로서 효용은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공리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레미 벤담입니다. 벤담은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보수주의 정치에 반대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급진주의 정치를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요, 벤담을 되게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이해하시는데요. 벤담의 시대 때 벤담은 정말 급진적이다 못해 정말 급진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벤담은 그의 저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과 입법의 원칙이라는 저작의 첫 장 첫 줄에서 자연은 인간이 두 개의 주권자 지배 아래 놓이게 했으니 그것이 고통과 쾌락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경험주의적 경향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그 유명한 쾌락과 고통의 감성론입니다. 벤담이 제시한 바와 같이 효용의 판단은 고통과 쾌락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고통을 느낀다면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고 쾌락을 느낀다면 효용이 증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떤 행위든 쾌락을 증진시키면 옳은 행위가 되고 고통을 낳게 되면 옳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효용의 대상은요, 개인 행위, 인간관계, 사회 전체의 조직, 인류 만민의 법에 이르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그 무엇이라도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용은 개인과 사회의 판단 및 행위의 포괄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벤담의 발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분도 물을 수 있겠는데요. 벤담은 이걸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벤담은 한 사람의 쾌락은 다른 사람의 쾌락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쾌락의 원천이 무엇이든 효용만 같다면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벤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를 읽는 일이나 압정을 갖고 노는 일이나 그 만족하는 정도가 같다면 그 효용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되게 유명한 비유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의 시를 읽는 일이나 압정을 뜻하는 푸시핀을 갖고 노는 일 사이에 효용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벤담은 효용을 적용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첫째, 동일성의 원칙으로서 쾌락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둘째, 행복을 계산해서 판단할 수 있다. 벤담은 행복의 계산과 관련해서요. 쾌락의 강도, 기간, 근접성 또는 원격성,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쾌락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해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벤담은 이러한 수학적 계산이 정치 결정자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벤담은 이런 입장에서 모든 개인들이 느끼는 효용이 똑같다면 모든 개인의 권리도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명하게도 아까도 사실은 말씀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행위 간에 질적 차별을 두지 않는 무차별적인 효용이 인간의 권리와 입법의 근거라면 법을 통해 제공되는 그 어떠한 권리라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서구 역사에서 공리주의는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계급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평등한 보통 선거권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었던 정치 사상이 되었습니다. 벤담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개인들의 행복 계산 기준을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과 정책의 목적이 개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여성을 남성들의 재산으로 여기고 평민들을 돼지에 비유하며 경멸하던 벤담의 시대에 이런 발상은 진정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통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지칭하는 교육 정책자가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나요? 어쨌든 이 벤담은 여성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효용의 원칙에 따라서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담이 얼마나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는지는 벤담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면요.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벤담은 공동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란 자신들이 그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인들 것처럼 여기는 개별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상 집단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가상 집단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집단을 이루는 몇몇 구성원들의 이익의 합이다. 개인의 이익을 이해함 없이 공동체의 이익을 이해한다는 건 헛된 짓이다. 공동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자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요. 최근에 우리는 효용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강조하면서 쓰고 개인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쓰는 경향이 있지만요. 벤담에게 공동체는 그냥 개인의 이익의 합이 만들어지는 가상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개인주의의 역사를 쓴 알랭 로랑은 이런 벤담의 생각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알랭 로랑은요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벤담의 영향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차가운 개인의 모습 속에 공리주의의 기준이 결정적으로 자리 잡는다. 이처럼 상당히 투박하고 미성숙한 개인주의를 수단으로 벤담은 처음으로 근대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새로운 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로랑이 어찌 생각했거나 상관없이요.
벤담은 처음으로 근대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새로운 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쓴 이 로랑의 구절 자체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로 그 탄생의 맥락은 다르지만요. 그 시작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공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역사적으로 공리주의는 가장 명료한 효용의 원리라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포괄적 척도를 제시한 정말 만만치 않은 사상입니다. 실제 공리주의는요, 가장 현실적인 포괄적 척도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행위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행위까지 모든 것이 효용이라는 기준 아래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효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효용의 기준이 쾌락과 고통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 쾌락과 고통의 판별은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들의 감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감성에 근거한 쾌락의 극대화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의 가장 훌륭한 합리적 체계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만큼 합리적인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이익의 추구 방식의 강점은 사람들을 어렵게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고통을 피하는 것, 이 원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벤담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익의 합리적 극대화를 위해서 벤담은 효용의 양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자 했고 입법의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감성에 근거한 삶의 척도의 합리적인 과학화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벤담의 이런 감성의 합리적 과학화가 현실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대다수의 올바른 입법자들은 벤담이 강조하는 바로 이런 자세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쾌락, 다시 말해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들이 지니고 있는 목적이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쾌락의 가치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작업을 할 때 함께 써야만 하는 도구들이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입법자는 이 두 도구의 힘을 이해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치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